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한 주가 빠르죠? 네. 우리가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용도별 분류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택지, 부지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죠. 네. 누가 들어오셨는지를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예. 네. 그래서 토지의 분류를 꼭 기억을 해두시는데 맹지하고 포락지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맹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는 면이 없어서 도로를 못 보는 땅. 건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유용성이 떨어져서 가치가 좀 더 낮게 평가된다.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포락지는 떨어질 낙자였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강으로 떨어졌다. 하천이 돼버렸다. 원래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이 등록되지 않은 땅이 등록돼 있던 땅이 무너져 내려서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토지의 가치가 없어졌다. 함부로 중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 기억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이제 토지의 분류를 볼 텐데,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국의 토지를 용도별로 이제 토지의 목적별로 28개로 구분을 했대요. 근데 얘가 우리가 2차 과목에서 공부하는 공시법이 있죠. 공시법에서 등기법이 있고 지적법이 있습니다. 지적법의 이름이 바뀌었죠, 사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바뀌어서 이제 여기에서 28개의 지목으로 구분을 하는데, 페이지는 보실 필요 없고 여기를 보세요, 그냥. 예.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쫙 보면 우리가 이 용어들을 보면 그 토지의 이름 속에 지금 이 지목이라는 것에서 이 토지의 목적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다 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공장 용지는 뭐로 이용되고 있을까요? 공장으로. 학교 용지는? 학교로. 창고 용지는? 창고로. 근데 유지는? 잘 모르겠죠? 예. 연못, 저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로 보면 기본적으로 토지의 목적이 다 보이는데 28개만 가지고 전국에 있는 토지의 목적, 이용, 이름을 다 잡아서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약간 애매모호하면 집어넣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잡종지죠, 잡종지. 그래서 이 잡종지에 웬만하면 다른 것들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 다음 잡종지 부분에 이건 1차 개론에서는 시험이 안 나오는데 2차 시험을 볼 때 잡종지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자동차 관련 무언가가 나오면 걔는 잡종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자동차는 잡종지다. 예, 그렇게 기억해두면 나중에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목을 봤더니 이름 자체가 얘는 한 글자인가요? 전답 한 글자죠. 과수원 3글자, 목장용지 4글자. 이렇게 글자 수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도면 속에 이 지목을 집어넣어야 된다면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풀네임을 적을 수가 없어요. 얘 전체를. 그래서 이때 부호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부호는 한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기본적으로는 다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과수원이면 부호가 뭘까요? 과예요, 과. 목장용지는 목이네요. 근데 얘가 첫 글자가 부호가 아닌 애가 4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은 공장용지 장, 주차장의 차, 그 다음 하천의 천, 유원지의 원, 장차 1,000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료가 앞으로는 얼마가 된다? 장차 1,000원. 따라해보세요. 장차 1,000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장차 1,000원. 그래서 얘들이 쫙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외울 것이냐? 2차를 준비하실 때는 이 내용에 각각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되지만 1차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만 알아도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드린 개념들만 좀 정리를 해보죠. 전하고 답이 있답니다. 이건 다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근데 전하고 답이 뭐가 다른지 이제 보면 얘는 밭전자인가요, 여러분? 네, 밭전자. 그럼 얘는 물을 상시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더라. 감자를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자를 기를 때 그 감자가 물에 상시 잠겨 있으면 감자 썩은 물들 없어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밭농사다. 삼시세끼 강원도 편에서
농사 짓는 건 밭농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답은 밭이 뭐 밑에 있죠, 지금? 물 밑에 밭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상시 잠겨서 농사를 짓는데요. 이것의 대표자가 벼농사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물을 상시 이용하는 농사를 논답자. 이때 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벼농사를 짓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를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대화 공장용지가 있었어요. 얘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목에 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래요. 그럼 건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주, 상, 공이 있었다. 근데 이때 공장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주택이 쫙 있는데 공장이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고 거기서 만드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만약에 그 공장에 화재가 나면 다 터져서 난리가 나요. 그럼 그 공장을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옆에다 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목의 장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대에는 뭐가 빠진다? 공장이 빠진다. 별도로 뭐라고 부르니까? 공장 용지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지목에 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때 공장 용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이더라. 이 내용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길 보세요.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가 있어요. 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전은 뭐라고요? 밭농사? 답은 논농사. 과수원은 과일 키우는 것? 그럼 목장 용지는 이제 말 그대로 가축을 기르는 게 목장 용지겠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둘로 구분하는데 둘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과수원 한복판에 집 있는 거 보셨어요? 목장 용지가 있으면 광활하게 목장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러면 중간에 집 있는 거 보셨나요? 보셨죠? 근데 논하고 이때 밭농사 지을 때 밭 한가운데 논 한가운데에 집 있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부가 나와서 농사를 지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뭘 기억하면 되냐면 과수원하고 목장 용지에는 중간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과수원하고 목장용지는 당연히 지목이 뭔데 과수원과 목장용지인데 거기에 집이 지어져 있으면 얘는 지목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얘는 주거용 건물이니까 얘가 우선시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로 본다? 대로 본다. 주의를 해주세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어디에는 안 나온다? 전답에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철저하게 경험과학이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학문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꼭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이제 물과 관련되어 있는 지목들이 있어요. 물과 관련되어 있는 지목. 그래서 광천지는 뭐냐면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나오는데 그냥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용솟음 치는 거예요. 솟아나는 것. 네, 걔를 뭐라고 한다? 용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광천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광천지. 그 다음 이때 하천은 물인데 얘가 인공적으로 수로 등을 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의 흐름이에요. 자연적인 유수다. 물의 흐름. 얘를 뭐라고 한다? 하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국어는 용수,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배수, 뭔가 물을 쓴 다음에 배출하는 거죠. 물을. 그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물기를 낸 거예요. 누가? 인간이.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 등을 뭐라고 한다? 국어라고 하는 거죠. 국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공 가지고 하는 스포츠 중에 배구 있나요? 수구도 있나요? 물속에 사는 거. 그래서 수로 뭐가 나오면 배수 목적 이렇게 나오면 뭐로 간다? 국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2차에 공시법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분명히 하천과 국어의 구분 기준은 뭐죠? 자연적인 물의 흐름이면 뭐고? 하천이고 인공적이면 국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자연적인 물의 흐름인데 이게 소규모예요. 소규모로 흘러가. 그럼 예외적으로 얘는 뭐로 보냐면 국어로 봐요.
자연적인 물의 흐름이지만 소규모라면 걔를 뭐로 본다? 국어로 본다고요. 국어.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유지라는 게 있대요. 유지. 유지는 물을 유지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얘의 대표자가 댐과 저수지예요. 댐, 저수지는 물을 일정 기간 동안 저장시키나요? 그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유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물을 유지시키는 것? 그게 유지다? 댐, 저수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제방은 모두 제자를 써서 이때 막는 것. 방파제, 파도를 막는 거죠 여러분? 네. 그 다음 방사제, 모래가 들이치는 걸 막는 거고, 방수제, 물 이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 얘들을 다 한꺼번에 뭐라고 한다? 제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십니다. 그래서 MM으로 암기 방법으로 어떻게 외운다? 배구, 수구 그럼 돼요. 유지는 물을 유지하는 거다? 물을 유지하는 게 저장하는 것? 네. 그래서 비교를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목 중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사찰용지. 얘는 뭐로 쓰이는 건가요? 아니, 사찰용지면 절 짓는 거죠. 절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용지는? 교회로 쓰이고 있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더 포함하는 좀 더 상위 개념이 존재하나요? 이 둘이 절과 교회가 종교예요. 얘를 포함해서 뭐라고 부르겠다? 종교용지. 그러니까 얘들은 지목이다, 지목이 아니다? 지목이 아니죠. 똑같은 개념으로 댐은 그리고 저수지는 물을 유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상위 개념이 뭐죠? 얘를 다 포함하는 게? 물을 유지 저장? 유지죠, 유지. 그러니까 댐하고 저수지는 뭐가 아니다? 지목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꼭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꼭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 공법 관련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설명드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얘를 국계법이라고 하죠, 보통. 법률상 이제 부동산에 분류를 해놨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가 돼 있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이렇게 쭉쭉쭉 정의가 돼 있는데 용도지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그러니까 그 토지를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가 있으면 건물로 덮을 수 있는 비율이 얼마인지, 폐자가 덮을 폐자, 건폐율, 그 다음 층수를 위로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 용적률 등이 다 정해져 있다. 얘를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할까요? 비효율적 이용? 효율적 이용. 그러니까 얘를 외울 필요는 없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할까요? 저하를? 증진.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얘는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는 것.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외울 때 여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가 포인트가 된다는 건 얘 말고 용도 지역 말고 다른 애는 중복 적용된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 중복 적용 안 되는 걸 기억하는 방법이 용도 지역은 학교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학교. 그래서 중복해서 다닐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용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걔가 고대 병원 옆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네,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유재석, 한석규, 백일섭. 시험에 안 나와요? 조영남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김상중. 네, 그런 분들이 용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있어요. 나이대가 다 달라.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저를 몰라요. 그분들은. 저는 잘 알지만. 네. 그래서 제가 용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어찌됐건 나왔는데 제가 용문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경기고등학교를 같이 다닐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경북고등학교도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학교니까 하나만 다니지 중복해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근데 전학은 갈 수 있나요? 전학 갈 수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전환은 가능하다. 바뀌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중복해서 다닐 수는 없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쪼개진대요. 이 정도를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어차피 2차를 시험 봐서 붙으려면 얘를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얘를 외울 때 도관농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걸 도관농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외우게 만드는 공법 선생은 우리나라에 없어. 그래서 얘는 도관농자예요. 도관농자. 그 다음 도시지역에 주거도시가 있고 상업도시가 있고 공업도시가 있대요. 건물의 종류에 따라. 그럼 주상공이 들어가겠죠? 주상공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건물만 있고 녹지가 없다면,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다면 도시가 삭막해 죽는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녹지지역도 들어가요. 그래서 외울 때 주상공록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종류 주상공에 뭐 하나 포함된다? 녹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질문.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일 수 있나요? 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중복해서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가면.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돼요. 그럼 주거지역은 또 뭐로 쪼개냐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쪼갠대요. 지난주 학습의 복습이에요. 지난주 공부의 복습. 제가 A가 아닌데 A와 뭔가 공통점을 떼서 A에 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였죠? 준 A, 무엇에 준한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민법상의 부동산처럼 공시수단 자체가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과 똑같이 봐서 준부동산 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를 잘 보세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이 아니다 원래? 원래 주거용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곳이 아닌데 주거용 건물도 있어서 같이 사용한다? 얘를 뭐라고 한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하겠죠. 그럼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 전용, 그것보다 좀 약한 건 일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거의 대부분 어떻게 외우냐면 사람 이름이 있다며 전시래매 전일준 이렇게 외우는 거죠. 외워보세요. 전일준. 예, 그래서 주거지역은 상업할 수 있어요? 잠시만 조용히 하시고 예,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때 준주거지역 전일준을 딱 기억해 두시고 전용 주거지역은 또 둘로 쪼개져요. 1종과 2종으로 쪼개진다. 그러면 1은 홀로인가요? 1은 혼자잖아. 1은 혼자. 그러니까 얘는 단독주택이고 2는 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공동주택 위주. 그래서 얘를 바꿔서 시험 문제 내기도 하죠. 꼭 비교해 두시고. 일반 주거지역도 얘를 1종, 2종, 3종으로 쪼갠대요. 얘는. 그럼 얘는 1, 2, 3 중에 숫자가 큰 건? 숫자는 뭐가 커요? 3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층수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높아지면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중층과 고층이다. 네, 이렇게. 많이 재밌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기억해 두고 관리지역은 이 나머지 세 가지로 갈 수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만간에 이 나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가는 것. 그러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이 이름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름대로. 보전관리지역은 얘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가겠죠. 이름에 있잖아 지금. 지가 어디로 갈지. 그래서 관리지역의 땅 중에 가장 가치가 낮은 땅이, 그래서 샀을 때 별로 높아질 가능성이 없는 땅이 뭐래요? 보전관리 지역이래요. 그래서 공법 선생님들이 거의 수업을 할 때 보전관리 지역의 땅을 사봤자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생산관리 지역은 농림지역에서 농작물을, 나무를 생산하나요? 그래서 생산관리 지역은 뭐로 갈? 예, 농림지역으로 간다 나중에. 그럼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 계획을 하나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도시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땅 중에 제일 비싼 땅은
계획관리 지역이 비쌀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도간, 농자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고 마세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간, 농자로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정해지는 순간 토지 이용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이런 식으로 됨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 전일준 어디에 속하느냐, 1종이냐 1, 2, 3종이냐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발생하나요? 다 차이가 발생하죠. 이 밑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요한 건 도간 농자는 뭐가 안 된다?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설명한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다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문제였어.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틀렸나요? 왜냐하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도시지역 중에 있다면 얘는 이미 중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X라고요. 그 뒤에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이었다고. 그래서 얘들은 중복 적용 안 된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제 용도 지구의 정의가 있대요. 그럼 용도 지구는 기본적으로 왜 나온 거냐? 용도 지역에서 지역을 다 이렇게 구분 지어봤더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용도 지역을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걸 다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리한 게 뭐다? 용도 지구다. 그래서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무조건 강화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높이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래요. 근데 얘는 중요한 건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용도 지구는. 그러면 용도 지구는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학원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학원.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학업 성적이 미진하면 별도로 학원을 다닐 수 있나요?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닐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학원을 수학학원도 여러 군데 다닐 수 있어요? 영어학원도? 그러니까 얘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얘를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도 지구를 몇 가지로 쪼개나 봤더니 9가지로 쪼개진대요. 칠학지구, 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럼 얘를 외울 때 우리 공법 선생님이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대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외우라는 방법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혹시 외우고 싶으면 취재진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칠학지구,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고, 경복, 화재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1차 시험을 볼 때 개론에서는 이 부분에 빠지는 게 문제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지만,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요번에 33회 때 용도 지역 중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만 알맞게 짝져진 것, 이걸 고르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지구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각각의 이 지구가 나왔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난리가 나. 그럼 그때는 화재를 방지하는 지구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로 묶는다? 방화지구가 나오겠지.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걔를 막는 게 방제지구. 근데 그 중에서도 화재는 더 위험하니까 뽑아놓은 거죠. 방화지구로. 경관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그 경관을 해치면 안 되는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거죠. 무슨 지구겠어요? 경관지구겠죠. 김포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이착륙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높은 고층의 건물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설정하는 게 무슨 지구?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럼 하나의 지역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얘 우리나라예요. 받아들여야 돼. 우리나라라는 게 확실히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뭐 이럴 일은 없지만 도간 농자 중에 하나다.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용도 지구는 이 도간 농자 중 하나에 겹쳐서 쓰여져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중첩해서 적용이 돼 있겠죠. 그리고 얘 방화지구에 방제지구 이런 식으로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그걸 기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약은 다 받는다? 도간 농자 중에 하나다? 그 내용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이제 용도 구역이 나와요.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우리가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이게 용도 구역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용도 구역이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 토지용의 종합적인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대요. 그래서 용도 구역에 크게 5가지가 있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수자원 보호 구역.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 수자원 보호 구역은 바닷물은 파랗다, 블루벨트.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내용인 거죠. 그다음 시가와 조정구역, 지나치게 도시가 팽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정구역으로, 도시자연구역, 공원구역, 도시 내에도 공원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설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꼭 굳이 외우고 싶다면 이 부분에서 명절에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데 재수 씨가 계속 음식만 해. 그럼 불쌍하지 않아? 불쌍해요. 그래서 재수 씨도 한 입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재수 씨도 입? 예, 그렇게 외우면 된대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시, 그 다음 도, 입, 재수 씨도 입 이렇게 외워도 된다는 얘기죠. 굳이 이렇게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공법 선생님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대로 기억하세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의 분류에서 토지의 분류를 다 공부했으니까 주택의 분류를 한번 보자고요. 주택의 분류를. 그럼 주택에 의해 뭐 당연히 주거용으로 쓰이는 거겠죠. 그 다음 주택의 분류가 있는데 건축법상의 주택의 분류가 있대요. 건축법상.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건축법에서 보는 주택과 주택의 분류와 주택법에서 보는 주택의 분류가 미세하게 달라요. 그게 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그 내용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건축법상의 주택의 구분에 단독주택이 있답니다. 단독주택. 그래서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 한 세대가 소유하면서 그대로 살고 있는 그 주택을 뭐라고 한다?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있고 칠판 있죠?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주택? 네. 이것과 상반되는 개념이 다세대 주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럼 공간이 뭔지만 설명드려보면 얘는 고위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원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어떤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주거용으로 제공해 준 공간이 있어요. 걔를 뭐라고 한다? 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고위공무원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공관은. 그러면 만약에 이 공관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되면 장관집 옆에 차관집이 붙어 있어. 그럼 차관도 굉장히 높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차관 부인은 맨날 장관집에 가서 일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물론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공관은 무슨 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은 아파트 공동주택인가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얘들은 공동주택이에요. 그 다음 기숙사에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학생, 종업원 등이 공장 등에 다니면서 그 다음 학교에 다니면서 이때 거주하는 곳. 이게 기숙사잖아요. 그래서 얘를 공동주택으로 본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뭐는 안 헷갈리냐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여기까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공동주택이라는 데는 안 헷갈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조금 헷갈리는데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니까 단독주택. 그럼 다세대는 얘는 구분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다?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간과 기숙사 부분이 어디에서 빠져나가냐면 얘가 주택법상의 주택에는 빠진대요. 그러니까 주택법상에 주택에 분류를 해놨는데 얘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해요. 주택법상에서도. 그런데 뭐가 빠진다? 공간과 기숙사가 빠져요. 왜 빠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택법은 기본적으로 주택만 건축물 중에서 따로 띄어서 법을 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한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제가 공법을 공부할 때 들었냐면 저도 31회 때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31회 공인중개사. 모르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때 공부한 내용들인 거예요. 예. 그때 뭐라고 이제 공부를 했냐면 주택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이유는 물론 목적이 꼭 그 이유뿐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주택은 분양을 해야 되나요? 주택을 지어놓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막 갖도록 아무런 제재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저소층도 이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어떤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양과 관련된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택법이라고 생각해 보면 공관을 분양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주택법상의 주택에는 빠지는 거예요. 기숙사를 분양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빠지는 거예요. 얘들은 분양하죠? 네, 그런 내용이라고 기억해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준주택이 있대요. 자, 얘는 주택법상의 주택의 분류에 준주택이라는 게 분류가 되어 있답니다. 준주택. 그럼 첫 번째. 준주택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원래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쓰인다? 그 건물과 부속 토지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걸 얘를 주택에 준한다?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준주택을 찾는 방법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 거예요. 근데 얘가 주거용으로 쓰인대요. 이게 준주택이라는 것. 기억을 꼭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얘 종류가 노인복지주택, 실버주택,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고시텔 등, 그리고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네 가지를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할아버지가 사시는 노인주택에 놀다 오기 이러면 돼. 놀다 오기. 그래서 노는 또 놀은 그랬더니 놀린 복지주택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노인복지주택. 다는 이거 놀다 오기라고만 외워놓고 오다노기 뭐 이런 식으로 외워놓고 다를 다중주택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다세대주택 아니라고. 얘는 다중생활시설이라고요. 그 다음 오는 오피스텔, 기는 기숙사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죠. 되셨어요? 네. 더 자세하게도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불필요해.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대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맞춰보세요.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고소득층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고소득층이야. 그럼 고소득층은 도시는 땅값이 비싸죠. 그럼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줘도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도시에도 크고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나요? 있죠. 주거생활을 펼치는데 주거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에 이제 직장을 두고 도시 가까이에 살아야 교통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등이 있는데 도시에 직장은 있지만 도시에 주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높게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만들어봤자 별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을 공급자, 건설업체가 공급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내에 살지 못하고 외곽에 살아서 교통체증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 도시 내에 지어 직장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소규모로 대규모로 이때 규모 자체는 작은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어라. 그러면 그때는 무언가 규제를 내가 가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얘는 몇 세대 미만으로 짓냐면 300세대 미만이랍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250, 350 이렇게 함정을 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300을 기억하는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래요. 그러니까 소득 수익 높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주택인 거죠. 그래서 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주택이래요. 소형주택이겠죠. 소형주택.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가 기본적으로 이름에선 빠져 있어요? 단지형 아파트는 없죠. 그렇지만 얘가 소형주택 규모가 작으면 이제 그 부분은 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법이 개정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원룸형이었어. 원룸형. 그래서 소형주택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럼 얘를 외우는 방법은 예전에 영화 중에 스파르타를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한 것. 근육질의 남성들이 나와서 전쟁했던 것. 그 영화 300이에요. 300. 그걸 외우는 거야. 그래서 영화 300,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가요? 네. 그래서 스파르타를 기억하고 영화 300 기억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스파르타 학원을 다녀서 어디에 입학하냐면 연세대에 입학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스파르타 학원을 다녀서 연세대에 입학한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주택에 거주한다. 스파르타를 다룬 영화는 300. 그걸 기억해 두는 거죠. 네. 꼭 비교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게 외우는 방법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다르게 외우고 싶으면 다르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저게 350이나 250으로 나오면 틀렸다는 거 잡아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업체한테 지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공급자에게.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버리면 너희들 시가대로 못 받고 그것보다 낮게 받아란데 가뜩이나 짓기 싫은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한다면 얘를 짓겠어요? 안 짓죠. 그래서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 적용하지 않는 게 시험에 한 3번 나왔다고. 그것도 근래 들어서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공법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봤자 별로 큰 이익이 없다. 왜? 시가대로 분양이 되니까.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의 분류를 우리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층수가 더 높은 것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경험상. 아파트와 연립주택 중에 층수가 더 높은 건? 우리가 주거용 건물 중에 가장 층수가 높은 게 아파트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 둘 중에는 아파트겠네요. 그럼 질문.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층수다? 그럼 그 층수의 기준이 높은 게 뭐다? 아파트다.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 면적이 더 넓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중에 딱 느낌상 듣는 순간 뭐가 더 넓다? 연립주택. 그럼 얘는 면적 기준으로 따지겠다? 보나마나. 그래서 얘는 이하고 얘는 초가 어떤 면적 기준에 그걸 기억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층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이 5개층 이상일 때 얘를 아파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면적 기준이 없어. 층수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아오 이러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창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해봐야 돼. 저만 창피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 아오 맞춰서 한번 해보자고. 맞춰서. 제가 한 다음에 쉰 다음에 해요. 아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이다? 5개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 4개층 이상의 연립주택과 얘가 다세대 주택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4개층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일 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내용은 4층과 5층은 층수가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에 세대가 더 많이 들어가 사는 건 당연히 공동주택이죠. 맞죠? 그럼 층수가 더 높아야 돼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4, 5층의 기준은 공동주택 기준이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3계층 이하의 주택이다 그러면 걔는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이 있대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했을 때 4층과
5층 이 내용으로 구분한 거죠. 근데 면적 기준이 아파트는 면적 기준 없다고 그랬죠. 오로지 A5 밖에 없어요. 층수 기준밖에 없어. 근데 그 나머지 애들은 다 면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 기준에 지금 숫자가 얼마 나왔어요? 660 나왔나요? 자, 여기 보세요. 3.3 제곱미터가 얘가 1평이죠. 예전에는 1평, 1평, 100평, 200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입에 달라붙어 있었겠죠. 이 기준 자체를 바꿀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 법률상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니까 100평이면 330제곱미터, 200평이면 660제곱미터, 300평이면 990제곱미터. 그러니까 공법에서 어떤 면적 기준이 나오면 330, 660, 990이 나오는 거죠. 100평, 200평, 300평. 그래서 지금의 이 주택의 분류에서 면적 기준은 660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660에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나머지는 다 이하. 그런데 이때 연립주택만 얘만 초과예요. 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얘만.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 담배를 다른 말로 연초? 연초? 예. 그랬더니 전자담배는 연초라고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연초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4층, 5층은 공동주택, 3계층 이하 얘는 단독주택이었네요. 맞죠? 그때 다중주택은 시험 문제에 다중주택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없대요. 얘 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없다는 표현을 쓰냐면 원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있으려면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101호와 101호가 있는데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욕실은 자기 방에서 씻어. 그래 놓고 나와서 치사를 할 때는 공동 치사 시설이 있어서 거기 가서 했을 때 독립된 주거 형태란 표현을 안 쓰죠. 치사 시설도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 욕실도 마찬가지. 그런데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없어서 욕실은 그 호실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욕실이 공동 욕실이면 창피하잖아요. 네. 그래서 욕실은 호실 안에 별도로 있는 거고 치사시설은 공동 치사시설을 사용하는 것. 이게 뭐다?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 그래서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기숙사를 설명하면서 학생, 학교에 기숙사 있죠? 근데 직장인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표현 보통 안 쓰고 종업원에게? 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달라. 법에 쓰여져 있는 용어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 또는 직장인 장기 거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걸 얘를 뭐라고 한다? 다중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단독주택.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다. 기억을 꼭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되셨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에 속하겠는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면적이 700제곱미터예요. 바닥 면적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700제곱미터래요. 700제곱미터. 얘가 2계층이야. 2계층이랍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겠어요. 이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분명히 어떤 분이 계실 거냐면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700제곱미터죠? 그럼 얼마 기준? 660. 초과? 연초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초과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연립주택이잖아요. 근데 애가 마음에 걸려. 2계층이래. 얘 4계층 이하의 건물이잖아요. 그럼 2계층이어도 연립주택이지. 이해가 되셨어요? 4계층이다가 아니라 4계층 이하라고. 이하. 되셨죠? 네. 그리고 면적 기준 자체가 아예 660제곱 말고 660 말고 330이나 다른 면적 기준이 나오면 걔는 무조건 X.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 660이에요. 연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3계층 이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3계층 이하면 단독주택이죠, 여러분? 이 기준 자체가 3계층 이하일 것 이랬으니까 단독주택.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왔어요. 각 실별로 욕실은 둘 수 있어. 창피하니까. 치사시설은 둘 수 없어요. 공동 치사시설 등을 두는 거지. 그렇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래. 뭐예요? 다중주택.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걸 무슨 다른 방법으로 주저리주저리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층수가 높은 것들의 기준이 공동주택이고 좀 더 낮은 건 단독주택의 기준이겠다. 4, 5는 공동, 3은 단독. 그걸 기억해 두면 되죠. 면적 기준은 660밖에 없는데 딱 하나만 초과야. 연초. 담배를 다른 말로 연초라고 한다. 아파트는 면적 기준 없다. 오로지 층수만. 그럼 끝난다. 그 얘기. 됐죠? 예, 부동산의 특성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10분 쉬세요.